우리는 지금 태평양 전쟁의 치열한 전장으로 들어오기 앞서 그 전쟁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 탐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태평양 전쟁의 발단을 일본의 중국 침략, 인도차이나 침공, 그리고 그에 따른 미국의 대일 금수 조치부터 설명하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전쟁의 기원은 전쟁 도발국의 정체성에 있을 것입니다. 즉 그 나라의 사회체제에 대한 고찰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본의 경우 그 근원의 한가운데 쇼와 유신과 이르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근대국가였던 일본을 다시 봉건시대의 암흑 속으로 밀어넣었던 그 사건 말입니다. 이 사건으로 결국 일본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전쟁의 길로 들어서게 됐죠. 그리고 이때의 광기 어린 시대 정신은 아직도 일본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총리대신 오카다 게이스케이 살해에 실패한 후 아사히 신문사 등 주요 신문사와 일본 전부 통신사를 점거한 구리하라 야스히 대중이가 이끄는 반란군은 자신들의 선언문을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앞서 육군 대신에게 전달됐던 내용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죠.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많은 국적들이 일본 국민의 복지와 번영을 무시하고 개인의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만을 목표로 함으로써 천황의 통치권을 훼손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이런 일을 저지른 원로 정치인을 비롯해 통제파라 불리는 군부의 파벌, 그리고 재벌과 관료, 기성 정당들은 모두 고쿠타이를 파괴하는 반역자들이다. 그러므로 황실 주변의 이 모든 집단을 쳐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고쿠타이, 즉 국채를 파괴하는 것은 다름 아닌 불법 쿠데타를 저지르고 있는 자진들이 아니던가요? 그리고 국내의 파벌이 국채를 파괴한다고 했는데 그 파벌 중 하나를 형성하고 싸움질을 하는 것도 바로 자신들인데 말입니다. 뭐 정치적 수사가 다 그렇겠지만 이것이야말로 네가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의 천형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때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가 바로 독일과 소련의 이중 스파이로 독일 신문의 일본 특파원으로 위장하고 있던 리하르트 조르게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듯 독소전 당시 일본이 소련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란 첩보를 입수해 소련에 전달함으로써 1941년 겨울 소련을 구해냈던 바로 그 인물 말입니다. 그는 반란군의 선언문을 읽은 후 이륙 쿠데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이 선언문에는 아주 전형적인 일본의 특징이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그 동기를 파악한 데 있어 더 특별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대한 빈틈없는 조사, 특히 사회적 긴장 및 내부의 위기에 대한 연구는 일본의 내부 구조를 이해하는데 그 어떤 군사기록물이나 비밀 문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자신의 코드네임인 램지발로 모스크바로 급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독일 대사와 육해군 무관을 설득해 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자신과 공유하도록 했죠. 그는 향후 자신의 신념의 조국 소비에트 연방의 대일본 전력에 이 사건이야말로 중차대한 이슈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쿠데타는 일본 내 정치 면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련 입장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이 쿠데타가 일본의 대소련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었죠. 전표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소련에 대한 통제파와 황토파의 입장은 매우 달랐습니다. 즉 통제파는 중국을 침공하자는 쪽이었고 이에 반해 황토파는 소련과의 한판 승부를 도모하자는 쪽이었죠. 이 모든 것을 조르게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육군 대신 가시마 요시유키는 황궁으로 가서 히로히토에게 반란을 알린 후였습니다. 보통 히로히토는 할 말이 있으면 모호한 어법을 썼지만 이날은 상황이 상황인 만큼 매우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윤리의 문제를 떠나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요. 아니 이런 행동은 우리 국채의 위험을 훼손한 일이요 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저들의 동기 중 무슨 국가의 운명이 어쩌니 민생이 어쩌니 하는 말은 그저 허울에 불과하고 실체는 한낱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라고 그는 정확하게 인식했던 것입니다. 이후 히로히토는 행동에 들어갑니다. 통제파도 또 황토파도 그 누구도 예상 못했던 방식으로 사태 수습에 나선 것입니다. 히로히토는 어릴 적부터 재헌교육을 주로 사이언즈 김모치에게 받아왔습니다. 사이언즈 김모치는 프랑스 혁명과 영국의 자유주의 영향을 받은 인물이었죠. 그는 어린 히로히토에게 일본에 필요한 것은 전제 군주가 아니라 국부의 이미지란 말을 반복해서 해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황은 모든 국사의 책임자 지위를 떠맡긴 하지만 자신의 의지로 적극적인 명령을 내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즉 천황은 자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히로히토는 공식적으로 딱 한 번 군부를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1928년 관동군의 일파가 장조린을 암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몹시 분노한 그는 자신의 닦은 엄격한 수련도 있고 총리 대신을 신랄하게 비난했었죠. 한편 히로히토의 태도에 큰 영향을 줬던 사이언즈 기모치도 당시 사건으로 똑같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분노한 대상은 군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히로히토였죠. 사이언즈는 신하가 아니라 히로히토의 교사로서 그가 폭군처럼 행동한 것에 실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사이언즈의 질책은 다 큰 히로히토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받은 충격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스승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던 군주의 자세를 망각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한 번도 끊어진 적 없이 2000년 이상 이어졌다는 뜻으로 만세일계 천황이라고 불리우며 국가 이데올로기의 근간이었던 자신의 권력이 한낱 늙은 신하 따위에게 부정당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어쨌든 이때부터 히로히토의 숨겨졌던 욕망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주입됐던 사이언즈의 교육 따위는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만을 제외하곤 모두 지워버렸죠. 그동안 그는 자신이 이젠 더 이상 어린 황태자도 또 궁성 안에 틀어박힌 왕도 아니라고 곱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젠 예전의 히로히토가 아니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자, 일본의 덴노. 하지만 덴노는 원래 대안적인 성격이 짙었던 존재였습니다. 에도 맞고 말기 하급 무사들이 일으켰던 정변, 아니 더 정확하게는 쿠데타했던 대정보관을 성공시키기 위한 명분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던 것이죠. 항상 하나의 구심점에 움직이는 일본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쇼군을 대처할 그 어떤 상징적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채택된 덴노란 존재는 처음부터 쇼군의 대체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조부 메이지 덴노의 성공, 나아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던 군부가 항구적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덴노의 권력을 더욱 가시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만든 유사시에는 덴노가 모든 군권을 통수한다 라고 하는 일종의 정책 페이크인 대본영이라는 기구까지 생겨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 대본영은 일본 군국주의의 주춧돌이 됩니다. 어쨌든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히로히토 때에 와서는 덴노란 존재는 그야말로 국가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다 그 권력의 정점에 개입하지 않고도 경고하거나 승인할 수 있는 제사장적 지존의 성격까지 더해졌죠. 그리고 군부가 처음부터 염두에 뒀던 죽을 때까지 자신의 주인을 섬기겠다고 맹세하는 일본인 특유의 전통적인 사회관까지 가미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의 국민과 관료들은 급기야 그를 신으로 여기게 되었고, 공공장소에서 누가 덴노라는 말만 들먹여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일제히 동작을 멈추고 부동자세로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은 덴노의 얼굴을 쳐다보면 눈이 먼다는 경우까지 들었을 정도였죠. 그런데 여기서 이 당시 일본에서의 신이라는 말의 의미는 서양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일본인에게 신이란 자신의 어머니나 아버지, 선생님이 갖는 의미처럼 여타 사회의 절대적 가치의 신보다는 좀 더 낮은 단계의 신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덴노에 대한 일본인의 심리는 경외감 위에도 애정과 의무의 감정, 다시 말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일본 국민이 덴노를 아버지와 같은 친족 관계의 감정으로 공경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역시 치밀하게 계산된 고도의 대국민 심리전의 결과물이긴 하지만 말이죠. 어쨌든 이런 영속적인 덴노의 권력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히로히토는 이런 권한을 가끔씩, 그것도 아주 모호한 형태로 사용했죠. 그는 언제나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대신 은밀한 어법을 사용했고, 그렇기 때문에 고위 관료들이 황실을 보고할 때는 히로히토가 무엇을 바라는지 직감으로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히로히토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또 활용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결국 그 이른 처세는 군부를 더욱 비이성적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죠. 모호한 어법과 절대주의 위상으로 국민은 물론 정부의 모든 관료, 군부 인사의 소통까지 마비시켰던 것입니다. 나아가 그 속내는 대동호의 황제라는 욕망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일본이 저지른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의 한가운데는 특 A급 전범인 히로히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런 흉측한 처세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종전 후에는 자신의 막강한 이미지를 들고 메가더 사령부로 달려가 그 수많은 국민들의 핏값을 자신의 보신을 위해 쓰기도 했죠. 하물며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는 죽는 그날까지 자신을 위해 죽어갔던 소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자신들의 병사들을 위한 참배에는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그 누구보다도 철저한 평화주의자로 변신했던 것이죠. 그런 히로히토의 처세술, 그저 비유가 상할 뿐입니다.
어쨌든 육군 대신 가시마 요시키의 쿠데타 보고를 들은 히로히토는 그 특유의 맹한 얼굴 표정, 뚱한 목소리와는 달리 비소오도 같은 차가운 명령을 내립니다. 한편 전표에서도 출연했던 오카다 게이스케 총리의 사위 사코미즈 히사스네는 총리 공간에 숨어있는 오카다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를 빼놓을 구조대를 꾸리기 위해 국내성으로 들어가 국내 대신 유아사 구라이에게 제1사단장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아사 구라이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장 호리 타케오 중장에게 출동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건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었죠. 그가 어느 편인지 전혀 모르지 않는가라는 것이 그의 우려였던 것입니다. 이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사코미즈는 좀 더 독립적인 곳에서 도움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찾아냈죠. 바로 오카다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 제독이기도 했던 오스미 마네오 해군 대신이었습니다. 사코미즈는 누가 엿들 것을 대비해 어휘 선택에 신중을 기하면서 오스미 미네오 앞에 바싹 다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신각하 해군 언로의 시신을 모시고 싶은데요. 해군 육전대를 총리 공간으로 파견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오스미는 그가 애들러서 하는 말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건 안 돼. 육군과 해군 사이에 충돌이라도 벌어지면 어쩌란 말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사코미즈는 목소리를 더 낮추고 중요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허나 지금 제 제안을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라면 제가 드린 말씀은 잊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오스미 미노에게 총리가 아직 살아있으니 해군 육전대 병력으로 그를 구조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 당황한 오스미는 뒤로 한 발짝 뒷걸음질치며 좌우를 살피면서 나는 아무 말도 못 들었네 라고 말하더니 다른 곳으로 가버렸죠. 그러자 사코미즈는 그만 고개를 떨고 말았습니다. 2월 27일 2.16 쿠데타가 발생한 지만 하루가 지난 시점 육군 지휘부는 여전히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눈치 작전이 시작된 것이죠. 그들은 비록 반란군의 사륙과 선동적인 행위에 불쾌감을 느끼긴 했지만 다수는 원칙적으로 반란군의 목적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러든 저러든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고다데이 등 반란군 일당에게 고작 호소문을 통해 지지도 아닌 또 훈계도 아닌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우스운 것은 이 호소문에는 반란군이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란군의 서슬에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 호소문의 내용은 첫째, 봉기의 목적은 폐하께 전달되었다. 둘째, 제군들의 행동은 고쿠타이를 구현하라는 충정에서 비롯됐음이 인정되었다. 셋째, 현재 국제 구현의 상태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경외감을 느낄 정도다. 넷째, 군사 참의가들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노력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다섯째, 이 밖에 나머지는 천황의 의중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 이 쫄보들의 호소문은 반란을 일으킨 제1사단이 장악한 도쿄 중심부를 증원군이 긴급 방어하여 제1사단을 보호하라는 터무니없는 명령과 함께 오후 3시에 재발표됩니다. 다시 말해 이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육군 수뇌부는 쿠데타에 동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잘하면 자신들에게도 떡고물 하나쯤은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기회주의적인 장성들이 반란군이 점령한 지역을 보호하라는 명령까지 내려버렸으니 반란군은 아마도 자신들이 혁명적 정부군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보신주의, 편의주의 발생의 끝에서 나온 어이없는 조치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타협적인 비굴한 훈계도 또 긴급명령도 술록이는 분위기와 자신들 가슴이 진정되길 바라는 효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단지 육군 수뇌부의 대다수가 자신들의 편이라는 그릇된 확신을 반란군에게 심어줬을 뿐이었죠. 그러자 이들의 조아림을 본 고다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처음 요구가 수용되면 우리는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점령한 지역에서 절대 철수할 수 없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내각서열 2위였던 고토우미오 내무대신은 사건 발생 6시간 후 사르이오에서 벗어나 뒤늦게 국면성에 도착한 뒤 총리 대행에 임명됐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는 가시마 육군 대신이 계엄령을 요구한다는 소리를 들었죠. 이때 고토우미오와 내각의 다른 문관 대신들은 계엄령이 사태를 악화시켜 군부 독재로 이어지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국민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육군의 반란이므로 육군에서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회에 그동안 있었던 군부의 전황에 수여기를 받고 싶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가시마 육군 대신은 이 사태는 단지 육군만의 문제가 아니며 외부 선동 세력이 분명히 있으므로 국가의 안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수했습니다.
이제 민간과 군부 간의 명분 얻기와 주도권 싸움으로까지 확산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다툼으로 인해 가뜩이나 마음을 정하지 못한 대신들은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이리로 몰리고 저렇게 돌아가면 저리로 몰리는 그야말로 눈치 싸움의 결정판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히로히토가 모든 것을 정리해버립니다. 곧이어 시작된 심야 어전회의에서 그는 즉시 반란군을 진압하는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데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평소에는 소심해 보이기 그지없었던 그의 놀라운 청취력이었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똑같이 눈치 보기 경쟁 중이었던 황도파의 영수 아라키 사다와 마사키 진자부로는 자신들이 지켜줘야 할 자신들 파벌의 수하들에게 반란 행위를 그만 끝내라고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반란의 초기 단계 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황도파 지휘장교들을 고무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이윽고 반란이 시작되자 히로유타가 분명히 자신들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한껏 꿈에 부풀어 있었죠. 아라키 사다오 총리, 마사키 진자부로 육군 대신을 꿈꾸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어전회의에서 천황에 의해 쿠데타 진압을 위한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젠 덜컥 자신들이 아니가 위태로워졌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야말로 잘되면 모두 내 탓, 잘못되면 모두 네 탓이라는 것이었죠. 어쨌든 이들의 촉구 내용은 이랬습니다. 어찌 이토록 폐하를 근심하시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제군들은 얼토당토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고 폐하의 처분을 기다려라. 우리가 언제 이런 행위를 용인했다던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다. 이런 쓰레기 같은 자들을 파벌의 영수라고 받들고 그들을 위해 청춘을 건, 아니 목숨을 건 청년 장교들이 그저 처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열하기 짝이 없는 회유는 반란군의 태도를 더욱 강화시켜줬을 뿐이었습니다. 당시 반란군 측 청년 장교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믿는 도끼에 발등찍혔다는 말, 바로 그 생각뿐이었을 것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라고 자신들을 제1사단으로 불러들인 것도 모두 아라키 사다오의 계획이었는데 말입니다. 참 썩은 동어줄 하나는 기가 막히게 골라잡은 셈이 된 꼴이었죠. 그러나 아라키 사다오는 이류 쿠데타로 결국 예편당하긴 하지만 1938년 5월 26일 제1차 고노에 내각에서 문부대 진호 발탁되어 정계로 다시 화려하게 컴백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황도 교육의 강화를 주장하며 이번엔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말입니다.